커피의 풍미를 느끼고 싶지만 카페인의 함유량이 부담스럽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면 됩니다. 디카페인 커피란 카페인 성분을 제거한 커피를 뜻하는데요. 카페인 양을 97% 이상 제거한 생두를 이용해 제조합니다. 로스팅 과정에서가 아닌 생두에서 카페인을 제거한다는 사실이 꽤 흥미로운데요. 디카페인 커피 제조법은 대표적으로 물 추출법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이 있습니다. 물 추출법은 1930년대 스위스에서 개발한 공법으로 뜨거운 물을 생두에 부은 후 물속으로 빠져나온 물질들을 활성탄소 필터에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활성탄소는 카페인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하고 카페인이 빠진 물은 생두에 다시 흡수시킵니다. 삼투압작용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에다가 생두를 담궈가지고 거기에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본연의 것들을 다 추출을 해내요. 빼낸 그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거기서 카페인만 걸러내는 거예요. 용해가 되면 그 용해된 물을 가지고 필터에 집어넣어서 카페인만 제거시키고 커피만 남기는 거죠.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이란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카페인을 추출하는 공법입니다. 어떤 물질이 일정 온도와 압력으로 임계점을 넘어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초임계라고 하는데, 초임계 유체가 된 이산화탄소는 물에 불려놓은 생두에 침투해 카페인을 용해시키죠. 용해된 카페인은 활성탄소로 흡착시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메틸렌 클로라이드가 70년대 초반까지도 많이 활용이 돼서 디카페인 커피를 그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FDA에서 보니까 이게 바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오히려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돼서 탄산가스로 추출을 해보니까 탄산가스는 전혀 우리한테 해가 안 되고 날아가 버리니까 카페인을 액체 상태로 고압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뽑아내는 거죠. 유레카!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받아온 한양.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가 국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백제는 건국 초기 한강 상류를 수도로 정했는가 하면,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나라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고려 말에 들어서는 풍수지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양을 주목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의 지형적인 특성을 내세우며 천도를 주장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이 같은 요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 태조 이성계에 의해 풍수지리와 유교 이념이 반영된 한양을 수도로 낙점. 마침내 한양은 새로운 수도로 거듭나게 된다. 한양은 굉장히 계획된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요. 광화문 거리는 7괴입니다. 7괴. 1괴라는 것은 이게 그 수레의 폭인데 7괴 그러면 7차선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넓은 거예요. 광화문 거리는 7차선이었고 그다음에 종로는 그 5차선입니다. 5괴. 그리고 을지로 이런 데는 2괴. 그리고 이제 그 골목에는 1괴. 1괴. 그러니까 일반 통행이네요. 1괴의 그 넓이가 2.54m입니다. 2.54m. 그게 계획된 도시였어요. 막 계획된 도시인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올 때 이제 그 땅을 줄 때도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똑같은 토지도 다 줬어요. 다 집집마다.
그런데 막 골목길이 비뚤어지고 막 그런 이유는 네. 이게 그 울타리가 나무로 됐잖아요. 네. 나무로 됐으니까 자기 그 털을 넓히기 위해서 울타리 미는 거예요. 밀어. A라는 사람이 밀면은 B라는 사람도 또 미는 나오고. 거야. 그러면 골목에 그냥 꼬물꼬물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노후된 하수관로의 보수,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하수관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봤다. 이 대형 하수관로는 통상적으로 하수 암거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대정맥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상수도가 깨끗한 피를 공급하는 동맥의 역할을 한다면 하수도는 세포 활동으로 탁해진 피를 심장과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만일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듯이 이 하수관로가 노후되거나 파손되면 도로 함몰, 토양 오염, 악취 발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일 빠른 유속으로 빗물이 흐르는 하수암거 내부의 바닥은 자연 침식 작용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 이대로 두면 지반이 뒤틀리거나 하수도 전체의 모양이 바뀌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네, 이쪽을 보시면 사각형 거 하수암거 내에 보시다시피 철근 노출하고 표면 열화, 콘크리트 표면 열화, 단면 열화가 되게 심하게 지금 작용돼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철근 녹을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그 특수 몰탈, 콘크리트 열화된 부분은 치핑, 단면 제거를 하고 그대로 드러난 콘크리트 단면의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이곳은 지금 저희가 보수 공사를 좀 마친 구간이 완료된 구간인데요. 녹을 제거하고 방창을 한 다음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를 특수 몰타를 사용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마감재를 씌운 구간입니다. 부식된 철근과 녹을 제거한 후 튼튼하게 잘 마감된 콘크리트 단면. 이 같은 바닥 보수 공사나 노후된 하수관의 교체 공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 하수관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하수관의 부식이 진행되면서 도로가 내려앉는 도로 함몰이나 지반이 꺼지는 치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조사한 도로 함몰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것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해마다 도로 함몰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도로 함몰 사고 건수는 최근 약 800건이나 되었다. 지하수 수위가 하수관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지하수가 하수관의 그 이음부의 틈새로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주변의 토양을 하수관으로 같이 몰고 들어가죠. 하수관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주변 토양의 지지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이 침하하게 되고 관의 그 경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유레카!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노화는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멋진 노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디지털 사용법을 익힌 꽃 노년들. 우리 아버지 치즈 잘 부탁드립니다. 미놈. 가장 또는 엄마라는 완장을 차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두근두근한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랑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잘 못 다루고. 근데 그 인터넷 그 문명의 이 길을 내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랍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가면 누구 할머니, 엄마가 아니라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선생님, 감독님.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죠. 제2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지. 활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한 디지털 에이징. 이는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잘 사용하며 나이 드는 것을 뜻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디지털 에이징은 이들의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삶이 즐거워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죠. 과연 이들을 변화시킨 행복 비법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문명에서 젊고 세련되게 늙어가려면 청바지를 꺼내 입을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건강하게 잘 나이 든다는 웰 에이징에서 한 단계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요긴하게 이용하며 늙어가자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죠. 디지털 에이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반대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에이징,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었던 시기에 아니면 지금처럼 뭐 기술이 없었던 시기에 헤어졌던 다양한 관련된 그런 기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던 시기죠. 반대로 이제 디지털 에이징이라면 좀 다른 식의 에이징이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과거와는 다른 식의, 즉 뭐 컴퓨터라든가 정보라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의 어떤 삶,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그런 걸로 통해서 뭔가 극복하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에이징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잘 쓰는 것을 넘어 노인이 사회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죠. 빈 백주 있었죠? 유레카! 운종가 얘기를 좀 저는 하고 싶은 게, 운종가는 돈이문부터 흥인지문까지 쫙 펼쳐지는 그 도로변을 운종가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장랑이라고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요. 그게 태종 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좀 재밌었던 게, 장랑이 지어지고 나서 그 운종가 쪽으로 이렇게 뭐 귀족들도 다닐 수 있고 위에 검은 세족들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하여튼 대신들이 다니고 높은 분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지게도 쥐고 있는데 엎드리면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장랑 뒤쪽에 피막골이 생깁니다. 피한다 마차를 피하는 골목 해가지고 그 바로 뒤에 피막골이라는 거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피막골 하면 맛집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종로 쪽에 지금 피막골들이 많이 없어지고 큰 건물들이 막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살리면서 도시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때 거기 뭐 생선구이 가게들도 많고 그랬는데 뒤쪽으로. 빼곡한 건물과 상점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의 중심 종로. 이러한 종로에 상점이 밀집되기 시작한 건 바로 조선 창건부터였다. 이를 가리켜 시전행랑이라 불렀는데,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시전행랑의 유구들. 이 유구를 통해 시전의 규모와 다양한 물건들의 종류까지 가늠할 수 있다. 국가가 지정한 독점적 상점으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만 판매할 수 있었던 시절. 사고 팔 수 있는 물품의 종류가 6가지라 하여 유기전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렇다면 조선의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까? 먼저 종이를 파는 시전, 생선을 판매한 어물전, 그리고 노시를 팔았던 면포전과 예쁜 비단을 판 선전, 이 밖에도 명주를 파는 저포전 등 다양한 물건으로 당시에도 시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흩어진다는 뜻의 운종가라고도 불렸는데 조선은 이처럼 창건과 함께 시전을 조성, 성리학에 기초한 도읍의 형태를 완성했고 종로의 위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레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3D 프린터. 그리고 여기 그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해씨가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개척을 위해 이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우주 산업은 엄청난 도약을 맞게 되죠. 우주 부품은 물론 화성에 집을 짓고 음식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지상에서 우주로 물 1리터를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만 달러.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죠.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우주용 3D 프린터가 있다면 지구에서 설계도를 전송받아 대체 부품을 찍어내 수리하면 그만이죠. 우주 개척의 꿈이 한 발 앞당겨진 겁니다. What we've done is we've demonstrated that in an exploration mission we can actually use this technology and rely on it. Really, at the end of the day, it's about building sustainable technologies for human exploration in space. 유레카! 카페인은 뇌암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암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4등급의 악성 종양입니다. 진단 후 평균 수명이 1년 이내인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죠. 뇌암 세포는 활발한 움직임과 침투성을 가지고 있어 신경세포인 뉴런을 포함한 여러 세포들을 사멸시켜 공간을 확보합니다. 전이가 빨라 외과적 수술을 해도 완치가 불가능한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카페인이 뇌 암세포의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센터의 이창준 박사는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카페인과 뇌암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뇌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에는 칼슘이 영향을 끼쳤는데 카페인이 칼슘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칼슘 이미징 실험을 통해 카페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슘 이미징 실험이란 뇌암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뇌암 세포에 카페인을 주입하고 형광램프로 빛을 조사하면 칼슘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카페인의 작용으로 인해 칼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광색의 칼슘이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페인이 칼슘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유레카! 생태적 탐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녹색연합을 찾았다. 우리나라 탐방문은 굉장히 정상으로 많이 향하고 있죠. 그래서 꼭 산에 가면은 정상을 찍고 올라가서 이제 풍경을 보고 내려오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 가면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산들의 정상부에 올라가 보면은 풀이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흙조차도 없고 거의 바위 상태로만 남아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면서 사람들의 다밥에 의해서 훼손되고
이제 더 이상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아예 만들어져 버린 거죠. 정상에 오르기 위해 바위를 연결하는 데크와 철사다리 등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행동이나 반드시 정상에 올라야만 등산에 성공했다고 보는 정상정복형 등산 문화가 산 정상의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등산로로 인한 훼손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 키 높이만큼 지금 땅이 움푹 패인, 여기도 거의 1m, 이게 하나 20cm씩입니다. 그래서 보면 1m 이상 여기도 이제 파인 상태이고요. 녹색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수락산 등 서울 시내 5개 산에 등산로 44km를 대상으로 훼손 실태를 조사했다. 평균 등산로 폭이 약 240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건전한 등산로는 약 1m 이하의 등산로를 이제 건전한 등산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240cm면 굉장히 많이 등산로가 확대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풀이 없어지고 맨 땅이 드러나면서 등산로 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등산로를 따라 200m 간격으로 총 296개 지점을 선정. 등산로의 폭과 파헤쳐진 깊이를 조사해 훼손 면적을 산출했는데 그 결과 296개 지점 중에서 등산로 폭이 1m 이하, 침식 깊이가 5cm 이하, 지표 식물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등 건전한 구간으로 평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많은 등산객의 발에 밟히고 깊게 패여 축구장 2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풀 한 폭이 없는 맨 땅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땅은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흙이 많이 유실될 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킨다. 처음엔 작은 훼손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유레카! 특수 유리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활약합니다. 렌즈, 프리즘, 돔형의 윈도우뿐 아니라 55인치의 디스플레이까지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죠. 적외선 영역에서 물체를 식별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부터 인체에 전류를 흘려보내 체지방과 심박동을 측정하는 스마트 체중기와 터치스크린 강화 유리, 세상에서 가장 얇은 휴대폰 액정 보호 유리까지 특수 유리는 현대 기술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보이고 있습니다. 특수 유리 쓰임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마 유리 쓰임새가 지구상에서 제일 많을걸요. 반도체, 메모리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센서 쪽에 유리가 다 그 빛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센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센서의 절대적인 게 유리지. 오늘날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밀도가 다른 두 유리의 성질을 이용해 만든 광섬유. 이를 통해 우리는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낚싯줄보다 가는 이 신소재는 강철보다 강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뉴욕 증시 14억 9천만 주에 대한 정보가 이 한 줄로 순식간에 전송되죠.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신호가 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그 전기 신호를 다시 변환기를 통해서 광신호로 우리가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인터넷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신호가 이 태평양을 건너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은 유리.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은 이제 막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전기를 흘려 순식간에 불투명해지는 유리,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 등
IT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유리의 무한 변신이 이루어지고 자동차 산업은 정보를 띄워 내비게이션이 따로 필요 없는 똑똑한 유리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죠.